지금 삼성전자는 싼가요, 비싼가요? 그걸 계산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제가 요새 이제 삼성전자 많이 사셨으니까, 오 진짜 수익이 나더라. 오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뭐. 요즘에 삼성전자 개미 투자자들의 뭐 이야기 이런 게 많잖아요. 종합개미운동. 이렇게 큰 기업의 주식은 그래도 재무제표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시장 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고가 터지거나 이런 것들 보면, 뭐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예전에 은행에서 뭐 조 단위로 손해를 봤던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보면 뭐가 있냐면,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은 속이기가 힘든데 단체는 속이기가 쉽다고. 누군가는 받겠지라고 서로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딱 케이스였냐면, 뭐 매출채권을 가지고 그 매출채권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그게 뭐 수천억 없던 매출채권이었는데 그걸 돈을 빌려가지고 터진 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은행은 아니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안 냈을 거 아니냐. 그렇죠. 또 회계법인은 아니 나는 은행이 빌려줬으니까 빌렸다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 무역보험공사가 이게 수출 관련 서류까지도 가져왔으니까 거기서 서류를 내준다는 거 있지 않겠냐라고 했던 거고, 또 수출보험공사는 아니 은행이 빌려주고 했으니까 그러네. 서로 쟤들이 했겠지라고 하니까 막상 내가 내 개인 돈을 얘한테 빌려줘야 된다 그러면 뭐 입에서 뭐 하나 있었는데 가서 막 다 뒤지고 확인했을 텐데, 아유 이런 회사니까 저기서 했겠지, 이런 회사니까 저기서 했겠지. 야 상장사고 주가가 이 정도면 에이 문제가 있는 회사면 누군가 받겠지.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상태에서 아무도 안 보고 터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망하는 회사, 상장 폐지되거나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1년에 항상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사라지거든요. 네. 장에서 쫓겨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뭐 1년에 두 자릿수라고 그러면 그 뭐 열 몇 개, 20몇 개. 근데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40년 정도 됐기 때문에 1년에 20개씩이면 800개 회사가 사라진 거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사라지고, 주식 오래 하면서 상장 폐지 한 번씩 당해보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10년 이상 투자하신 분들 중에 상패 한 번씩 얼마 전에 삼포TV에서도 뭐 옆에서 뭐 나도 당해봤어 막 이러셔가지고 근데 상각외로 많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들을 걸러내는 거. 어떻게 걸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 벌거나 적게 쓰거나. 사실 제가 새로 나온 책에서도 뭐 부자 되는 비법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두 가지는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살 빼기 위해서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그게 만고의 진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고 어떻게 좀 더 지속적으로 해볼 거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것도 많이 벌고 적게 쓰는 거고, 주식 투자에서도 저는 이익을 내는 게 수익은 크게 내고 손실은 줄이는 거. 근데 이 중에서 저는 더 중요한 게 손실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식 시장에서 한 10년 정도 투자를 해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 되게 중요한 건 운이 중요해요. 운칠기삼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데, 운이 70%인데 그러면 뭐 공부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시는데, 운이 70%니까 30%라도 공부를 해야지. 이 30%를 공부한 사람은 운이 안 따라줄 때도 운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이 30%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운이 안 받쳐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30%를 채웠으면 좋겠고, 그때 이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공부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한 게 뭐냐.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해왔거든요. 최근에 뭐 1,400개 다시 떨어지고 있지만. 근데 살아남을 수 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손실을 크게 본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전 주식시장에서. 또 제가 10년 가까이 투자하면서 손절을 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뭐 크게 손절을 해본 기억은 없고, 손절을 해본 것도 뭐 1년에 한 종목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2년에 한 번 정도 손절을 하나? 내가 주식을 샀는데 손해를 안 본다? 그럼 사실 돌아가면서 오를 일들만 있거든요. 저는 누가 주식을 사가지고 이 종목 사가지고 5배 올랐어 하는 걸, 그 실력일 수도 있지만 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뭐 행운에 속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뭘 사가지고 많이 오르는 건 저는 운이 작용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뭘 샀는데 이 사람이 종목을 웬만하면 하락을 안 해. 이건 그 사람 실력이라고 봐요. 내가 산 종목이 잘 하락을 안 한다는 건. 그래서 저는 그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먼저.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큰 손해를 웬만해서는 보지 않는다면 내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전 개인한테 사실 더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큰 손해를 볼 확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래서 폭락을 한 적도 있지만 주식시장에 비하면 주식시장 부동산에서는 10년에 한 번 일어날 일이 주식시장에서는 뭐 1년에 한 번씩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경험을 하다 보면 사실 오랫동안 버티기가 힘든데 부동산은 그런 것들이 잦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래 기다려서 결국에 과실을 가져갈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고 또 주식도 손실을 크게 보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자기가 자신 있게 여기다 큰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불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8번 승률 성공했다가 마지막 한 번 잘못되면 이게 또 다 사라져버리고 네. 지금 장이 뭐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전화가 그거였어요. 누가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투자하는 동생인데 형님은 목소리가 괜찮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요새 강의 안 해서 괜찮아 이랬더니 그거 말고. 아 그게 아니라 뭐 지금 전화해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좀 죽을 상인데 형님 목소리 괜찮으시네. 나는 좀 괜찮아. 근데 자기 아는 형님은 작년까지 이게 주식으로 50억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5천만 원 돼버렸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면서 해가지고 막 이렇게 50억까지 빌려가지고 안타까운 건 뭐냐 그래도 5천만 원 남았냐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니까 직장 그만두고 전업 투자로 돌아서가지고 네. 했는데 저번 사태 때 이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였거든요. 어떻게 또 그렇게까지 되죠? 그게 올라갈 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빨리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반대로 움직일 때는 그만큼 빨리. 우리 흔히 그 롱숏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롱숏이라는 의미 자체가 롱은 소위 말하는 주가가 올라야지 이익이 나는 포지션인데 오래 걸려요. 롱은 말 그대로 이익을 내기까지. 근데 숏은 떨어질 때 확 떨어지니까. 그래서 롱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했다가 숏으로 한 방에 없어져 버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위험을 피했으면 좋겠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사실 뭐 주가가 떨어진 것도 위험이지만 뭐 관리 종목 들어가 버린다거나 상장 폐지 당하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위험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된 조건이 대부분 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 폐지 관리 종목 들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적자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네. 영업 손실이 4년 연속 돼가지고 관리 종목 들어가고 5년째 상장 폐지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4년 연속 영업 손실인 종목에 들어가면 관리 종목 들어갈 수가 있는데 피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3년 연속 영업 손실인 종목은 안 사면 돼요. 네.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한 번에 터질 리는 없으니까 네. 3년 동안 손실이 난 상태에서 4년째도 손실이 났을 때 관리 종목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3년 연속 영업 손실 난 종목만 들어가지 않아도 관리 종목 편입되는 거에 절반 이상 피할 수 있거든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걸 안 봐요. 나는 투자할 때 이 회사가 3년 연속 영업 손실인지 확인하고 들어간다?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적자인지 흑자인지 본다고 하는데 그 적자인지 흑자인지랑 영업이익인지 영업손실인지가 달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적자인지 흑자인지 본다는 걸 당기순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규정이 분명히 당기순이익이라고 돼 있지 않고 영업손익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HTS에서 특정 종목을 조회를 하면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 영업이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3년 연속 적자라는 건 우리가 HTS 조회하면 뭐가 나오냐면 자회사들까지 포함해서 연결로 지금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아까 그 규정 4년 연속 영업손실은 관리 종목 들어간다는 규정은 그 회사 개별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회사들이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모 회사 단독으로는 손실이다. 4년 연속 손실이다. 그랬던 회사가 차바이오텍 되게 유명한 회사였고 시총 뭐 20위 안에 고스닥에 들어갔던 회사인데 시총이 뭐 2조 가까이 됐던 회사가 갑자기 관리 종목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그 회사가 개별로 계속 손실이어가지고 관리 종목에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터지는데,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것들만 피해가도 괜찮은데 그것조차 누가 받겠지. 차바이오텍 그렇게 유명한 회사고 뭐 바이오 쪽에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뭐 그런 회사가 뭐 그런 문제가 있겠어라고 하고 있다가 훅 가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숫자를 읽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숫자들이 막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삐삐 이렇게 경계되는 그 숫자들이라도 좀 반짝거려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가 위험하고 뭐가 괜찮은 신호인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려주면 안 되나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런 회사 이렇게 표시해 주면 네. 굳이 막 우리가 찾지 않고 거기에 그냥 어떤 회사를 쳤을 때 이 회사는 3년 연속 영업 손실이니까 그쵸. 조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경고가 떴으면 좋겠다. 네. 그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증권사 직원분들, 저는 증권사 직원분들 강의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건 회계사들은 감사할 때 알지 않냐. 그렇죠. 3년 연속 영업 손실에 막 이 회사 숫자가 좀 이상한 거. 그러면 그런 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가보면 일반인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그건 증권사 직원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네. 증권사 HT에서 치면 나오게 하면 되잖아. 쉬운 맞아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느 증권사도 그런 서비스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만드는 게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뭘 안 하냐면 우리 시장 자체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이 회사에 이런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해봤자 신경 쓰지도 않고 누구만 싫어하냐면 그 회사 주주들. 3년 연속 영업손실 났어도 내년에 이익 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니들이 미리 빨갛게 반짝반짝 만들어가지고 주가 떨어지게 만드냐고. 시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면 악이고 주가 오르면 선이고 네. 뭐 약간 이런 풍토가 좀 있어요. 증권사에서는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고를 주면 좋을 게 없으니까 굳이 하지 않는다. 뭐 할 필요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로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은 아니지만 네. 그걸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소개가 돼 있잖아요. 저는 네.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좀 뭐랄까 확 좋아졌던 부분이 네. 한 100페이지 넘게 이렇게 읽고 나서 2장이 끝나갔어요. 끝났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기억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4가지의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거, 상장 폐지되는 조건을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다시 좀 보려니까 좀 너무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한 장으로 좀 정리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찰나에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증권사에서 반짝반짝 보여주지는 않지만 회사 공시가 뜰 때 특정 항목 들어가서 제가 책에서 보여드렸지만 그 감사보고서 제출이라는 공시에 들어가 보면 네. 네. 이 회사가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가 한 페이지로 그냥 다시 정리가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은 뭐야 뭐 이상한 게 적혀있네 밑에 이게 뭐지 뭐 쓸데없는 거 적어놨네.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시는 분들 눈에는 이게 보석같이 반짝거리고 네. 보이는데 그럼 뭐 봐서 뭐야 아니면 이렇게 난 숫자는 보면 머리 아파라고 그러니까 외면을 하는 순간 그걸 공시를 해주고 있고 그걸 내가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줬음에도 그냥 나는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싼가요, 비싼가요? 그걸 계산할 수 있나요? 제 책에 계산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책의 앞부분은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 위험을 피하는 방법, 뒤에서는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사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좋은 회사에 자꾸 좋은 회사를 찾아가지고 좋은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좋은 회사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사면 돼요, 진짜로. 네. 삼성전자보다 좋은 회사가 뭐 대한민국에 뭐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좋은 회사를 싸게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 싸게 사서 비싸는 거지 뭐 좋은 회사를 사가지고 나빠지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싸냐 비싸냐 흔히 착각들을 하시는 게 뭐 옛날에 5만 원 하던 게 4만 원 됐으니까 싼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가격이 내렸다고 하는 거지. 네. 그건 가격이 내렸다 올랐다고 표현을 하는 거지 싸다 비싸다라는 판단은 작년 이 회사 주가보다 지금 주가가 내렸다고 해서 싼 게 아니라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거기에 비해서 싸냐 비싸냐 판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최근에 제 책에 소개된 방법대로 계산해 보면 뭐 지금 주가 비싸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싸다는 아닙니다. 네.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3만 원대다. 그러면 되게 싸고 좋다. 되게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했다. 제가 계산할 때 4만 5천 원 이하라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4만 9천 원, 5만 원은 뭐 비싸진 않지만 적정 주가는 저는 5만 2천 원 정도고 5만 2천 원에서 한 6만 5천 원 사이는 계산해 보면 거기까지 6만 5천까지 갈 수는 있지만 가면 좋은 가격이지 지금 현재가 싸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제가 요새 이제 삼성전자 많이 사셨으니까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1,400까지 빠지니까 삼성전자 사셨는데 저는 그게 본인이 뭘 하는지 잘 모르는 네. 경우가 많다고 봐요. 네. 그게 저예요. 예, 제가 한 명 더. 삼성전자를 43,000원에 좀 꽤 샀었는데 네. 적정 주가를 모르니까 좀 네. 오른다 싶으니까 나중에 또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홀라당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계속 오르고 앞으로도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돈은 듣고 보니까 벌었네요. 너무 네. 아깝네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사람들이 들어간 건 지수가 1,400까지 빠지니까 지금 싸지 않냐. 그러니까 지수로 보면 분명히 1,400이라는 코스피 1,400이라는 건 2008년 이후에 10년 만에 가격이니까 최근 10년 중에 가장 싼 가격이 맞거든요. 네. 그러면 코스피가 1,400은 10년 만에 도달한 가격이니까 싸. 그러면 뭘 사야 되냐면 코스피를 사야 되죠. 코스피가 산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ETF를 사는 건 네. 코스피가 1,400이니까 시장 전체 ETF를 사겠다. 이건 맞는 판단이라고 보는데 시장이 싸니까 삼성전자를 사겠다? 삼성전자 작년 초 가격이 3만 원대였어요. 네. 코스피 1,400은 10년 만에 온 가격이지만 삼성전자 지금 4만 원대는 1년 전에는 3만 원대였거든요. 1년 전보다 싸지가 않아요, 지금. 네. 저는 그런 식의 상대 가치 비교를 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 1월 달에 3만 원, 4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4만 9천 원인데 이게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10년 만에 기회 코스피는 10년 만의 가격이지만 삼성전자는 1년 만의 가격이거든요. 지수와 종목은 다르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네. 본인이 정확히 뭘 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들은 거랑 자기가 지금 손으로 실행하는 행동이랑 일치를 못 시키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 적정 가격을? 저는 그게 공식이 있던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적정 가치를 공식화 시킨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되게 무모한 짓이거든요. 네. 알아요. 사실 뭐 기업 가치를 뭐 식 하나로 뽑아낸다? 되게 무모하다는 건 아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가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내가 공부를 하고 어렵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게 더 정확한 가치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모델일수록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한 결과들이 나오고 네. 그 복잡한 모델들은 언제 좋냐면 내가 뭔가 의도가 있을 때 이의 기업 가치를 내가 1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아니면 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제가 몸담았던 조직이나 회계법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가치평가를 해서 1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와 그래 그 영리한 애들 똑똑한 애들이 비싼 돈 받고 해서 나온 가치평가니까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가정 자체가 가정이거든요. 전체 가정을 좀 다 긍정적으로 보면 10만 원이 나오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셀렉해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한 7만 원, 누구는 한 3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야 그게 뭐 의미가 있을까? 그 저번에 천 대표가 네. 와가지고 천영 네. 대표께서 열쇠 따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열쇠공이 30분 뻘뻘 땀 흘린 경우가 네. 3분.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30분 뻘뻘 땀 흘렸으니까 이거 되게 높은, 되게 이건 의미가 있는 숫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3분 만에 나온 숫자랑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3분 만에 좀 일단 뽑아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 가치평가라는 건 이 가치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가치가 뭐 5만 2천 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5만 2천 원 갈 거다는 아니거든요. 뭘 보냐는 거면 잠깐만 지금 가치는 5만 2천 원인데 주가가 4만 원이네? 왜 이렇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싸게 평가할까? 어떤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외면하고 있을까? 그게 합리적인 기대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엔 좀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 가치평가는 약간 출발점. 숫자로는 4만 5천 원이 나오는데 왜 지금 10만 원에 거래가 되지? 시장에서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지? 그 프리미엄의 근거가 뭘까? 그게 합리적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출발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너무 힘을 빼는 거죠. 가치평가에서. 그래서 저는 좀 심플하게 그리고 뭐 없이 해보고 싶었냐면 개인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시장에서 나와 있는 숫자 제가 계산해도 4만 3천 원이 나오면 로사님이 계산해도 4만 3천 원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는 없냐. 내공이 깊은 사람은 막 6만 원이 나오는데 아는 게 없는 사람은 뭐 4만 원이 나오고 이러면 저는 의미 없는 거라고 보고 네. 그게 내가 어떤 변수에 대해서
뭐 추정을 하거나 하지 않고 딱 나와 있어야지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걸 내가 10년 전에 그 당시에 적용해가지고 10년 동안 투자를 했다면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었고 시장에서 초과의 수익을 낼 수 있었나? 이런 백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나오는 가격이면 안 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온 가격. 실제로 이제 제 책을 읽고 어떤 분께서 저 사경인이 말하는 저 방법, 저 가치평가 방법대로 시장에서 투자를 했으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백데이터 가지고 검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블로그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수익이 나더라. 오,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검증이 가능해야지 또 추가적으로 서로 간에 토론도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장을 오랜 시간 이기셨군요. 그러니까 뭐 오랜 시간 이겼다고 자만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네.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공식도 있던데요. 네. 이건 뭔가요? S림이라고 되어 있는 게 네. 근데 림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이 들어가는데 그 인위적인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그래서 제가 해도 일정 값이 나오고 로사님이 해도 같은 값이 나오고 시장 참여자들이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좀 심플한 모델들 빨리 해볼 수 있는 모델이 좀 없을까 네. 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앞에다 S가 사실은 사경인 S인데 네. 네, 그래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냥 S림에서 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림 모델에서 변수들의 추정을 좀 간략하게 할 수 있게 좀 약간 변형을 시킨 겁니다. 림이 어떤 거였길래요? 그러니까 레지디얼 뭐 인컴 모델이라고 하는데 초과 이익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부동산으로 얘기를 하면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층이 뭐 로열층이면 프리미엄이 붙는데 일반층이 한 4억 할 때 로열층의 프리미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게 약간 그 림이라는 개념. 그래서 일반층은 4억인데 저 로열층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봤더니 로열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를 줬을 때 월세를 연 100 정도 더 받는다? 아 그러면 저 프리미엄층의 프리미엄은 저 월세 가치가 아니겠냐.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받고 1년에 1200만 원 더 받으니까 그걸 땡겨와 가지고 얹으면 그러면 저 프리미엄 아파트의 가격이 되겠다. 해서 네. 초과이익. 다른 아파트보다 얘가 월세를 초과이익 내는 걸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해 가지고 얹어주자라는 게 그게 일종의 림이란 방법이거든요. 네. 저는 아까 그 샤워하시면서 꺼이꺼이 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막막하게 내가 그동안 잘 벌고 살아왔지만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익이 없고 이제 다른 수익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 틀을 다시 어떻게 짜지? 너무 막막하고 또 어떻게 시작하지? 모르는 분야를 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공식까지 어떻게 그렇게 틀을 짜게 되신 건지. 제가 제 투자를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주식 투자를 했던 거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그렇게 와서 주식시장에서 한번 크게 혼나고 네. 네. 재무제표 안 보고 막 테마주 들어갔다가 크게 혼나고 어우 씨, 난 주식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한 1, 2년 지났는데 증권사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왔냐 그랬더니 주식 투자할 때 재무제표 어떻게 보냐고 그걸 강의해달라. 근데 속으로 그러게 어떻게 보지? 나도 안 봤는데? 막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봐야 되지 해보는데 이게 감이 진짜 처음엔 감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막 시중에 나와 있는 강의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랑 관련된 이런 강의, 재무제표 강의 막 들어봤는데 좀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느꼈던 게 이걸 내가 투자를 해봐야지 감이 오겠다. 직접 내가 투자를 해봐야겠고 진짜 재무제표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재무제표를 보고 이러해서 이렇게 샀습니다. 샀더니 이 정도 성과가 나오는 것 같네요. 이걸 내가 해봐야지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과 나왔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근데 만약 그렇게 해서 수익이 안 나면 성과가 안 나면 그러면 무슨 강의냐. 내가 돈을 못 버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증권사 가서 얘기했던 게 저는 제가 수익 안 나면 강의 안 할 거라고. 다시 그 수익 내는 방법을 찾으면 그때 다시 오지.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뭐 DCF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썼던 DCF라는 걸 내가 기업 안에서 평가를 할 때 DCF를 썼지만 이거 주식 시장에서 가져와서 이게 진짜로 그 이론이 통하나? 해봤는데 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내가 업무를 하면서 썼던 그 툴은 여기서 안 통하는데 투자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 툴 같은데 다른 툴이 없나? 이렇게 막 어떻게 내가 내 돈을 불리고 내 재산을 불리지라고 고민했더니 이 방법은 괜찮은데? 그리고 이 방법은 조금 심플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을 사람들이 100은 못 따라오더라도 한 4, 50까지는 따라올 수 있고 거기까지만 따라와 주신다면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분명히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찾게 되더라고요.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할까요? 잃지 않는 투자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겠지만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넘어지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겠냐라는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거기 이제 저희 아이를 와 상담을 해주고 코치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와서 말씀하셨던 게 자기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도 바닥에 그 거실에 그 매트 넘어질 때 다치지 말 매트를 깔아놨는데 와서 딱 집을 보시더니 매트 빨리 치우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돌이 지나도록 잘 못 걸어 다니고 하는 집들 대부분은 물론 아이마다 이제 성장 속도가 차이는 있지만 뭐 너무 늦게 두 돌이 되도록 못 걸어 다니는 애들도 막 있다. 근데 그 집 가면 전부 매트를 깔아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그러니까 딱딱한 바닥에 중심을 잡고 서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일단 저기 푹신푹신 하니까 중심 잡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뭐냐면 아이가 넘어져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가 쓰려고도 안 하고 그냥 발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매트부터 치우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 매트를 치웠던 이제 그날 얘가 뒤로 꾹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막 우니까 와 이거 괜히 그 사람 말 듣고 매트 치워가지고 저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딱 그 다음날 보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이가 돌이 이제 안 지나서 이제 앉아가지고 있을 텐데 뒤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턱을 딱 당겨요. 학습 효과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어제 부딪혀봤으니까 딱 당겨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넘어갈 테니까 이러면서 버티더라고요. 그 전에 넘어갔을 텐데. 그것처럼 저도 사람들한테 그 은행 예금이 저는 매트라고 봅니다. 그 매트를 치웠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에 박살나고 깨지고 하겠지만 네. 저도 10년 전에 그 테마주 들어갔다 박살이 났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겠다. 난 절대 잃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건 나는 그냥 매트 위에 있겠다가 되는 것 같고요. 조금 깨지더라도 나는 성장하겠다. 그 넘어지고 해봐야지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심하게 넘어져갖고 한 방에 훅 가기 싫으신 분은 이 책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 좋고. 아 그래. 근데 저는 이렇게 걷다가 한번 뒤통수 세게 깨져보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더 확 와닿거든요. 오르고 올랐다가 한번 이게 푹 꺼졌거든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 책을 딱 보니까 아 진작에 볼걸. 이런 게 더 확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걸 정말 체험하면서 더 느꼈는데 저같이 기억하시면 더 오래 남을 것 같긴 해요. 추천은 안 드립니다. 네, 넘어져 보신 거죠. 진짜 떨어지면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 거지? 내가 뭘 몰랐던 거지? 뭘 놓쳤던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 책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만화도 나왔잖아요. 네, 만화 나온 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이걸 만화로 처음에 그리겠다고 했을 때 저도 지금 실물을 오늘 받았어요. 오늘 받았는데 이게 만화로 주식,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생각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재무제표,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 얘기만 싫으면 뭐 허영만 선생님의 만화도 있었고 막 그렇게 좀 해볼 수도 있겠다. 근데 난 재무제표 책인데 책에 숫자가 가득 있는데 만화로 어떻게 옮기지? 그래서 출판사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셔가지고 맡겼는데 이게 만화로 되는구나. 네. 그리고 야 이렇게 옮겨놓으니까 이게 제가 원래 강의하던 걸 책으로 썼는데 그걸 만화로 오니까 다시 강의로 살아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우리가 뭐 같은 음식이라도 담아내는 그릇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처럼 만화로 담아놨더니 좀 더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볼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되게 괜찮은 시도였고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 한 권 선물로 드릴까요, 우리? 네, 좋습니다. 재밌게 이 방송 보시고 후기 남겨주시고 좋아요 많이 받는 분께 한 분께 이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서울 오셔가지고 되게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많으신데 또 시간 쪽에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좀 공부를 하기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은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주식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클 것 같고 그걸 하루하루 쳐다보는 게 이렇게 뭐 즐거움이 아니라 좀 제가 보기엔 뭐 고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시장에서 한 발 떨어져 가지고 저도 사실 시장을 안 보거든요. 시장을 거의 좀 보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는 자기 실력이 진짜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드러난 거니까 그걸 키우는데 집중을 좀 더 하셨으면 이 다음번
5년 뒤, 10년 뒤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제 나 주식 안 해. 역시 하지 말라고 한데 이유가 있어. 그렇게 안타깝게 좀 주식 시장을 떠나는 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다라고 그렇죠. 말씀 많이 하시던데 네, 포기하지 말고 이제 이 책이 있으니까 일단 걸음망이 있는 거잖아요. 안 좋은 기업을 일단 걸러내고 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강의와 책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2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